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토론입니다. 학교 폭력은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군 키워드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학교 폭력의 끔찍한 실상이 공개되기도 했고요. 또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유명인 본인 또는 자녀의 학폭 전력이 재조명되기도 했고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학교 폭력을 소재로 한 수많은 문화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대중의 관심과 분노도 확대되고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학교 폭력, 도대체 그 원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아가서 가해자를 엄벌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은 없는 것일까? 그 고민을 가지고 오늘 토론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겠습니다. 두 분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화 비추는 숲의 박수경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회복적 정의협회 이재영 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먼저 박수경 대표님께 질문에 앞서서 제가 알기로 이제 대표님은 교편 생활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이런 회복적 정의나 교육 생활 교육에 들어오셨다고 했는데요. 얼마나 교편 생활하셨었나요? 네, 저는 25년 교직 생활을 했고요. 네, 지금은 명퇴를 하고 바깥에서 회복적 정의와 교육과 관련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 오늘 토론 주제를 보시면서 현직의 교사로 계신 분들, 선생님분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아주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 또 그런 상황들을 도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가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학교 폭력을 이제 신고하게 되면요. 네. 학교 안에 전담 기구가 있습니다. 학교 폭력 전담 기구가 있어서 거기에서 그 사안을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 학교 폭력의 정도가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에 해당이 되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가 되고요. 그렇지만 그때는 반드시 당사자들이 학폭 심의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요청이 있고 그리고 학교 폭력 해결제 학교장 자체 해결제 요건에 해당이 되면 그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리고 당사자들이 학교폭력 심의로 가겠다라고 요청을 하면 교육청에 있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이제 그 사안이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토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학교폭력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뭐 요건이라는 건 어느 폭력이나 처벌의 수위 정도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당사자라는 게 가해자나 피해자나 양쪽 층에서 여기서 안 하고 난 더 심의위원회로 가고 싶다 의지에 따라서 한쪽이라도 상관없는 건가요? 아니요, 피해자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폭력 신고로 이제 가겠다라고 한다면 교육청으로 이제 그 사안이 넘어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이제 몇 년간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최근에 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도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내용을 보면 굉장히 끔찍하게 이제 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지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일반적인 분위기라는 게 좀 처벌 좀 강력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중매체가 그걸 강력하게 처벌을 하니까 혹은 사적으로 복수를 하니까 시원해하고 그런 분위기거든요. 원장님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느끼시고 계시는지. 네. 사실 그 대중의 분노를 이렇게 대리만족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저는 뭐 어느 정도 우리 시대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그 현실이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를 살고 싶지는 않죠. 그러니까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측면은 맞는데 그게 사적 보복으로 가서는 안 되죠, 당연히. 저는 그 잘못된 메시지가 혹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엄벌주의가 갖는 한계가 가해자 중심으로 다 의견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피해자의 회복이나 피해자의 필요가 채워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준이 되지 않는 좀 안타까운 좀 한계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적 복수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혹시나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분위기에 대한 우려는 있으나 뭐 대중문화는 문화고 근데 중요한 건 엄벌주의라는 것 자체가 가해자 중심의 방식이다라는 네.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사실 아는 분보다는 모르는 분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잘못이 발생하면 이걸 바로 잡자라는 걸 우리가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 올바르게 해결하자. 네. 근데 그 상식적 대응이 지금까지 뭐였냐면 잘못한 사람의 잘못을 밝히고 거기에 합당한 정도의 처벌을 결정하는 과정. 근데 이게 소위 말해서 정의의 과정인데 이런 정의를 우리가 응보적 정의라고 불러요.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서 정의를 이룬다. 네. 근데 요거는 대상이 잘못을 한 가해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안타깝게도 이 피해를 호소했던 피해자는 결과적으로는 이 시스템에서는 부차적 존재고 핵심은 결국 그 사람이 그래서 어떤 처벌을 받았느냐, 그렇죠. 그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구조적으로 피해자 소외 현상을 오히려 불러오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피해를 받은 당사자는 이 과정에서 배제가 되고 가해자를 얼마나 처벌했는가로 정의의 개념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박 대표님 최근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네, 열심히 봤습니다. 네, 네. 사실 굉장히 관련이 있어서 그러셨을 것 같은데 사회적 분위기라는 게 사실은 이거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교편에 계신 경험도 있으시고 또 이런 회복적 생활 교육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그 더 글로리 그 드라마를 보면서 네네. 시청자들은 이제까지 학교 폭력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답답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시원한 사이다를 기대했을 텐데 사실은 그렇게 현실은 단순하지 않잖아요. 학교 폭력이 일어난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복잡한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데 그 드라마가 너무 사실은 추상적으로 그려지고 그리고 가해자는 비인간화로 그려졌어요. 그래서 때리는 이유도 없고 정말 그야말로 이해될 수 없고 용서될 수 없는 그 어떤 괴물로 그려지면서 가해자에 대한 어떤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그 드라마가 좀 염려가 됐고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편향적인 공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저 사람은 그렇게 당해도 돼라는 어떤 그 또 다른 혐오를 우리도 모르게 같이 또 그 공범으로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됐고요. 복수는 절대로 정의가 될 수 없는데 그것으로 또 착각하게 되는 그런 보면서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가해자를 너무 악마화하거나 또 이유 없이 폭력을 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지만 혹시나 이 사회 자체가 너무 피해자를 대변해 주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 섞인 혹은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학교 폭력 사회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좀 더 들어줘야 한다 하는 거 이런 입장에 대해서 차라리 좀 더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드라마 보시면서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실지. 네, 처벌을 중심으로 가자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까 앞에서 이재영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가해자에게 관심을 두고 피해자는 소외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피해자의 관심을 우리가 둔다면 가해자 처벌이 아니라 피해자의 실제적인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그런데 계속 처벌적으로 가다 보니 피해자가 그래서 소외받는 것이 아닌가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관심 자체가 피해자를 오히려 관심으로 더 멀어지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도 학교 폭력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학교 폭력이 일어났지만 당사자나 피해자나 같은 학교의 학생이잖아요. 뭐 학급 친구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경우에 피해자는 어떤 걸 가장 원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학교 폭력의 대상이 아이들이잖아요. 네네. 네, 미래에 잘 건강하게 성장해야 될 우리 미래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학교 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라볼 때는 피해자의 편을 들거나 가해자의 편을 들거나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두 아이들 모두 양쪽 편을 드는 그런 관점이 먼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실은 많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롯이 피해자이거나 오롯이 가해자 입장이기보다는 서로 상호작용 과정에 영향을 주고받는, 네, 물론 그 더 많은 피해를 받는 경우는 있죠. 네, 근데 대부분 네, 피해자 아이들은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좀 친밀한 관계에 지내고 싶어요. 이런 욕구가 있고요. 네. 또 피해자 같은 경우는 잘못에 대해서 그 자기에게 일어난 어떤 피해에 대해서 그 인정받고 사과받고 싶어요. 이런 욕구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학생 아이들이란 표현은 이제 교사로서의 어떤 그런 느낌 나오지만 어쨌든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내는 학생들은 그냥 미성년자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해자나 피해자나 배울 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냥 단순히 이 사람들을 무슨 범죄자 취급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현실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조금 더 저희가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바깥에서 들리기의 인식은 그냥 요즘 시스템 자체가 너무 힘 있는 사람들 편인 것 같아. 너무 이상적인 얘기하는 거 아닐까? 당연히 가해자는 사과하고 피해자는 회복되면 너무 좋겠지.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이런 비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책임을 가르쳐야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책임 어떻게 졌냐 그렇게 물어보면 청소년들 저 벌 받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을 제가 소년 부에서 많이 봤어요. 근데 피해자들한테 뭘 했냐 했더니 그 근처도 안 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처를 안 간 노력도 뭐 필요하지만 제가 피해자를 만나보면 쟤는 얘한테는 힘든 존재예요. 그럼 걔가 자기가 한 행동 때문에 생긴 피해를 알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도 해주고 그렇지 않도록 하는 약속이 확실히 마련이 돼야 얘네들이 안심하고 살 텐데, 쟤는 어디에서 처벌을 받고 왔는데 그 처벌이 피해 회복과 연결이 안 돼 있다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이건 어른도 마찬가지인데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이 피해를 일으킨다라고 보질 않고 잘못을 하면 처벌을 받음으로써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니까 그 고위공직자의 자녀 문제도 결국은 그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노력은 엄청 기울였죠. 왜냐하면 진짜 책임은 자기 때문에 생긴 피해를 향해 있어야 되는데 그럴 시스템이 그쪽을 보지 않고 자기에게 떨어지는 이 칼의 길이를 줄이거나 없애는 데에 더 많은 초점을 두는 이 구조적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임을 서로 잘 지게 하자. 말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 했을 때 오히려 엄벌로 가면 갈수록 누구든지 엄벌을 받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네. 특히 그게 자녀의 문제가 됐을 때 저는 그 고위공직자나 힘 있는 사람은 더 그렇겠지만 일반 시민들도 우리 아이의 미래가 이번 일로 망쳐질 거라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이걸 줄이려고 하는 게 부모의 보호 심리지 잘못했으니까 우리 인생 같이 망치자 이걸 동의해 줄 부분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오염에 넘어가니까 계속해서 학교폭력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봐주지 말고 처벌하면 생기지 않을 거라는 그런 차원에서 예방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했을 때 부작용을 낳는 거고 실제로는 가해자나 피해자나 충분한 책임과 회복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착시 현상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학교 폭력의 원인을 개인에게 지금 현재 개인에게 그 요인을 찾고 그리고 개인이 처벌받으면 종료되는 방식으로 가거든요. 네. 근데 정말 학교 폭력의 요인이 개인에 그치는가? 사실은 학교 폭력의 유발 요인이라고 하면 개인적인 요인도 있고 가정적인 요인도 있고 학교 사회 문화적인 요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요인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실은 차지하는 영역은 개인적인 요인보다 사실은 우리 청소년이나 아동에게 있어서는 가정적, 사회 문화적, 사회적 요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처벌의 과정을 보면 가해자 처벌로
그냥 끝나버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묻지 않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그 유발 요인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대답을 하고 있지 않고 모든 것을 개인에게 그냥 떠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학교 폭력이 왜 종료가 되지 않는가, 왜 없어지지 않는가라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학교 폭력의 원인이라는 게 그 개인이 잘못도 있는 거지만 사실은 그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어떤 분위기, 뭐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구체적으로. 그 예를 들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님 말을 듣지 않는 사춘기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부모랑 갈등을 겪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많은 경우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혼을 내요. 그럼 아이들은 그런 게 듣기 싫으니까 이제 밖으로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가정이 붕괴되면서 그 가정 속에서 아이들이 있고 싶지 않죠. 집에서는 계속 갈등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밖으로 돌다 보면 이 친구들이 소속감이 되게 낮은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이 또 학교에 와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저희가 징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얘는 또 학교에 소속감이 또 떨어지는 아이들이 돼요. 그런 아이들이 형사처벌까지 받다 보면 소위 말해서 사회적 낙인이라는 게 또 찍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소속이 없는 그런 이제 아이들로 남게 되는데 이런 경우 저희가 그 아이를 계속 징계하고 벌을 한다고 우리도 그런 거잖아요. 내가 어디에 소속된 안전한 그 소속감이 없는 사람이 계속해서 징계를 받다 보면 이제는 정말 다루기 어려운. 그러니까 저는 이 폭력이라는 걸 가만히 보면 거기에는 그냥 나쁜 애라서 폭력을 저질렀지가 아니라 이 친구에게 해소되지 못한 무엇인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일차적으로 저는 소속감과 많이 연결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의 우리의 방식은 가정, 학교, 사회가 낙인을 찍는 데는 많은 시스템을 개발해 왔지만 근본적 소속감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징계로 다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을 안 하겠죠. 근데 계속해서 엄벌 정책은 올라갔어요. 학교 폭력에 대해서도 10여 년간. 근데 과연 학교가 또 학생들이 변화가 오고 있냐? 그렇지 않은데도 지금도 또 논의하고 있는 것은 더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겠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지금 만약에 학교 폭력을 저지르면 졸업해도 그 기록을 10년간 보존하겠다. 뭐 이런 보존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데 이건 일종의 낙인 현상을 노리는 건데 낙인 효과를. 이 경우에 저는 반드시 예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더 많은 부모들이 우리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하는 순간 얘 20대는 그냥 빨간 줄이 가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그걸 쉽게 그냥 받아들일까. 결국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걸 막거나 지연시키려고 더 할 거고 이 엄벌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럴 힘이 없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구조적 모순이 발생할 거고 그때 되면 또다시 공분해서 또다시 엄벌 정책이 쏟아져 나올 거다. 근데 그 피해는 가장 우리 사회에서 약자들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뭐 회복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긴 했는데 회복적 정의라는 게 처벌만 하는 걸 능사가 아니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정의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야 되는지 인류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정의 그러면 잘못을 응징하는 그렇게 잘못한 사람을 바로잡자. 거기에는 뭐 모든 피해자의 보호 다 들어가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법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보니까 이런 응징적 또는 응보적 정의는 이 누락시키고 있는 영역이 많구나. 아까 말씀드린 피해자 회복도 어렵고,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경우 피해자들이 사과를 제대로 못 받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현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가해자들은 자기가 가해자라는 인식보다 나 지금 이 절차 속에서 나도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 나도 엄청 힘들어라고 하는 자기 피해자화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핀트가 서로 안 맞고 그래서 인류가 고민을 한 게 가해자를 중심으로 한 엄벌, 응보적 정의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럼 무엇이 회복돼야 되나 봤더니 피해 회복이 우선돼야 되지 않냐. 아하. 그리고 처벌도 피해 회복과 의미 있게 들어가야 그게 책임이지. 저 처벌 받았는데요. 그래서 책임 다졌는데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그 청소년들 그 범죄 촉법 소년 나이를 낮추자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낮췄잖아요. 네. 거기도
그 친구들이 서로 카톡으로 그런 걸 나눴다고 하잖아요. 나는 나이가 어려서 처벌 안 받아도 돼. 그 얘기를 듣고 국민들이 공분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공분해야 될 것은 나이가 어려도 책임은 져야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뭐 어떻게 배웠냐면 처벌을 받아야 책임이고 안 받을 수 있으면 난 책임 안 져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애가 누굴 때렸거나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 뭘 훔쳐 나왔으면 나이가 어리더라도 상점 주인에게 사과하고 변상하고 그렇죠. 제발 안 하겠다는 약속 만들고 지키고 이런 책임은 여전히 져야죠. 그게 나이와 상관이 있는 건 아니죠. 네, 네. 근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응징, 너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너도 이만큼의 고통을 당해라 라고까지는 메시지를 줬는데 그 일으킨 피해를 보도록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 회복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 회복 또 공동체 역할의 회복 심지어 가해자의 진정한 책임의 회복 이런 것들 이루고자고 하는 게 회복적 정의의 개념으로 묶여진 거죠. 네, 박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저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일견 수긍이 되는데 그러니까는 처벌만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라는 그 현장이 교육의 장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또 기회가 되는데 낙인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진 않았으면 좋겠고 승패 구조로 가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고 또 학부모도 이 문제 이런 방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 번 경험하시면서 교사분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었다면 왜 그런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교사나 학부모나 우리가 그동안 응보적인 어떤 해결 방식에 너무 익숙하고 그렇죠. 응보적인 훈육에 아주 익숙해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사실은 몰라서 이것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뭐 교사 입장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책임을 느끼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제 목적이지만 우리가 그동안에는 누가 잘못했는지 잘못한 것이 확인이 되면 벌 주는 방식이 익숙했던 거고 근데 지금은 그게 더 이상 작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응보적 훈육의 방식도 이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이세요.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학교 폭력을 신고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는 인식이 더 많이 공유되어 있고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교사 교육이나 학부모 교육을 가서 아이들의 갈등에 대해서 그것을 너무 이제 폭력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응보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회복적 접근이 있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배우고 싶어 하시고 그때부터 인식이 변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학교에게 요구를 하시죠. 이렇게 응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왜 이것을 안 하느냐. 오히려 부모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또 다른 길이 있을 텐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 쉽게 너 잘못했으니까 저 벌 받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덮어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질문을 하나 조금 더 나가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회복적 정의가 기독교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뿌리가 기독교 신앙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게 회복적 정의라는 개념이 탄생하는 것은 1970년 중반 정도에 네. 캐나다 작은 마을에 있었던 한 사건을 계기로 이게 이제 이렇게 하나의 이론으로 나중에 형성이 되는데요. 그때 그 문제를 일으켰던 청소년들을 그 지역에 있는 보호관찰관 그리고 또 메노나이트 그 교회 그룹이 이 문제를 그냥 엄벌로만 가는 건 계속 반복적으로 아이들이 오니까 이건 교정이 실패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이제 팽배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뭘 제안했냐면 이 친구들이 피해를 준 그 이웃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어떤 피해인지 좀 제대로 보고 그 피해를 회복하는 일을 직접 해보면 어떨까? 이걸 판사한테 제안을 했는데 판사가 전향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여서 결국 처음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나서 하는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그때는 피해자 가해자 화해 프로그램이라고 불렀는데 네. 나중에는 이게 조정 프로그램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이 시도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중세 이후로 국가사법이 이제 형성되고 모든 게 이제 국가사법체계로 넘어가면서 피해자의 자리는 소위 말해서 범죄를 신고하는 그리고 자기 피해를 진술하는 선에서 멈춥니다. 그 다음부터는 국가가 이 가해자의 유죄물을 밝히고 거기에 대한 징벌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직접 협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큰 변화가 시작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기존까지 소외됐던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일으켰던 청소년들이 그 마을을 이제 다시는 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나다니면서 인사도 할 수 있을 만큼 관계 회복이 벌어지더라. 이걸 보면서 아, 이게 뭔가 좀 새로운 시도가 가능하겠다. 그리고 그 74년에 엘 마이라 사건이라는 걸 계기로 한 10년, 15년 지나서 이 회복적 정의라는 게 이론적으로 모아진 책이 이제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인류에게 좀씩 퍼져 나갔어요. 그래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이 회복적 정의를 청소년 문제에 법적으로 아예 집어넣도록 한 프로그램이 89년에 이 그 사법 개혁 때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청소년을 엄벌하자는 쪽으로 사법 방향을 잡고 있지만 뉴질랜드 같은 곳은 89년부터 청소년은 직접 책임을 배워야 되고 피해자 회복이 그 책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적 메시지를 넣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회복적 경찰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말씀 들으신 대로 교육계에서는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게 기독교 뿌리가 나온 이유는 그때 초기에 했던 이 그룹이 이것은 피해자 가해자가 함께 이 샬롬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 평화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운동이라고 아하. 세계적으로 평가를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전에 얼마 토론회를 갔는데 옆에 검사분이 회복적 사법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운동은 70년대에 기독교 그룹에서 시작됐다라는 게 발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아셨냐 했더니 문헌조사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 근데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샬롬, 뭐 에이레네 이런 개념을 단순히 평화 이렇게 한정하지 말고 정의로운 평화 또 화해를 향한 정의 이런 개념으로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독교 교육에 집어넣어야 될 거다. 그냥 모든 걸 다 잊고 잘 지내자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네. 책임도 올리고 대신에 그 방향은 누군가가 소외되거나 누군가가 낙인 찍는 방식이 아니고 다 회복될 수 있는 그 샬롬의 길을 이 사회에서 이루자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기독교 운동에서 시작됐다라는 게 큰 그 장점이고 그러네요. 교회가 사회 속에서 해야 될 사회적 책임 중에 지금 우리 현실에서 아주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전 또 의아한 것 중에 반론 중에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 분들 말고 일반적인 대중적인 인식이 기독교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랑 그냥 직접적으로 해결해 버리고 나 용서 받았다. 그리고 회복적 어떤 정의라는 개념과 반대로 피해자가 배제된 채로 나는 용서받았고 새로운 삶을 산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식으로 예를 들면 명화 밀양이라든가 그렇게 오해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기독교 그룹에서 피해자나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책임과 사과와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교회가 이런 부분에 더 강조를 할수록 사회에서 아 기독교가 꼭 그런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기독교 가르침도 저희가 그 시대에 어디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실 굉장히 응징적 하나님으로 비춰요. 네. 그러나 신약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상당히 또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배치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구약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 동해 보복법을 줬는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 눈을 상해했으면 눈만
상해하도록 보복을 한계를 준 거지. 그렇죠. 보복 열심히 해라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당시에는 이게 상식이 아니었다고 봐요. 그 당시 눈을 맞았으면 가서 사람을 죽이기도 했는데 이런 그 보복의 한계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급진적 명령이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와서는 그게 그 원수 갚는 것마저도 하나님에게 맡겨라.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배웠지만 지금은 뭐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고 속옷 얘기하면 겉옷 주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도 그거보다 더 진도를 나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공동체에 늘 요구했던 하나님의 요구는 이 세상의 방식보다 더 급진적이었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이 폭력의 악순환을 끊으려고 하는 이 샬롬의 메시지가 계속 저는 동일했다고 봐요. 사실 요즘 분위기가 이렇게 학생들도 막 범죄자 취급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교회라도 학생들을 좀 사랑하고 포용하고 같이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 긴 시간 얘기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더 다른 기회에 얘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학교 폭력이 남긴 끔찍한 상흔 앞에서 피해자의 아픔에 저리게 공감하고 가해자의 행태에 뜨겁게 분노하는 동안 피해자 회복이라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에는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사회적 관심의 무게중심을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대책으로 옮기고요. 피해자의 존엄과 가해자의 인간성 모두를 회복할 수 있는 보다 정의로운 길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겠지만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